자, 우리 이어서 볼게요. 효용 가능 경계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자, 처음에는 생산이죠. 계약곡선. 계약곡선 하면 보이셔야 돼요. MRTS. 여기에 나와 있는 계약곡선에 있는 점을 직접 X랑 Y 생산하는 평면에 나타낸 걸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위에 있는 점들이 뭘 뜻하나? 효율적이네요. 생산의 효율성. 그걸 나타낸 거니까 이 생산 가능 곡선은 전부 다 효율적인 점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여기서 어느 한 점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박스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교환을 하네요. 그래서 교환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게 또 역시 계약 곡선. 자, 이제는 XY 생산된 걸 서로 교환하니까 관심사가 한 단계 더 가서 A에 대한 효용, B에 대한 효용,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계약 곡선을 효용 평면에 이렇게 나타낸 걸 효용 가능 곡선 이렇게 되는 거죠. 따로 파서빌리티 커브, 그렇죠? 자, 종합적 효율성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 MRT고요. XY 생산할 때 들어가는 X제에 대한 그냥 비용이다 보시면 되겠고, 여기 두 개 우연히 만나는 게 있네요. 기울기가 여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두 개 접한 거예요. 자, 요거는 MRS네요. MRS XY인데 A랑 MRS XY B가 만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여기서는요, 요거 두 개 봤을 때는 교환의 효율성이 달성됐어요. 교환의 소비의 효율성이 달성됐고요. 더 나가서 MRS는 두 개 똑같으니까 그냥 MRS라고 놓고 보고요. 그 다음 여기서 얘네 두 개가 같아지는 요 점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종합적인 효율성이 달성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 MRT 자체에 담겨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생산 가능 곡선상에 있으니까 여기는 생산의 효율성은 이미 달성된 상태고요. 그렇죠? 그 정도만 우선 흐름 이렇게 해서 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가보시면 효용 가능 경계 있잖아요. 그래서 효용 가능 곡선이 이렇게 무수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도 생길 수 있고요. 이렇게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생길 수 있고 그 각각에 있는 효용 가능 곡선 무수히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바깥쪽을 이렇게 지나가는 효용 가능 곡선을 감싸는 요거를 우리가 효용 가능 경계 이렇게 나타내고, 효용 가능 경계에서는 요거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랑 MRS가 만나는 요거 종합적 효율성이 달성된 점이다 라는 거,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 세 번째 점띵 보시면 우선 화살표 보면 포락선이라는 말, 효용 가능 곡선의 포락선이 효용 가능 경계가 되고요. 더 좋은 점들만 모은 거고요. 그래서 밑에 효용 가능 곡선은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효용 가능 경계는 소비와 생산에서의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한다고, 차이점과 언제나 우리가 효율성만 얘기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난이도가 좀 떨어질 때는 공평성까지 보장한다 뭐 이런 얘기해서 틀리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낭비 없이 효율성만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케이스 보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지문 한 줄로 나와요. MRS가 있는데 MRS XY가 있고요. MRT XY가 있는데 부등호가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MRS랑 MRT 연습하는 거예요. 이걸 외워가지고 보지 마세요. 이거는 대체하는 비율이에요. XY. 그러니까 X에서 얻게 되는 만족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지널 유틸리티 X. 요거는 XY를 T가 트랜스 바꾼다는 거예요. 형태를 바꾸는 거니까 X를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하는 대가를 나타내니까 X의 한계 비용. 그러니까 X에 대한 비용보다 X에 대한 효용이 더 큰 거니까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런 사회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냐면 X를 늘리고 X 늘리면 Y는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끝이에요. 끝.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요 관련된 응용 문제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만 할 건 아니고요. 그냥 객관식 문제 좀 푸시면서 이렇게 어떻게 더 나오는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런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개념만 이해하시고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15년 전 기출문제까지 다 반영하는 거 보면 막 이렇게 우리 책도 그렇지만 이렇게 막 MRS, MRTS 막 하는데요. 옛날은 아니고 세무사 시험에서는 뭐 크게 관심사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부터가 차라리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제4절 여기서 이제 수리적인 것도 이제 없으니까 후생경제학 정리 보시면 자, 후생경제학과 관련해서는요, 제1정리가 있고 제2정리가 있어요. 여기 잠깐 보세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여기 희소한 자원을 생산했어요. 이거 낭비 없이 제가 아낌없이 생산 잘했거든요. 분배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분배하는 게 좋은가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물을 원하는 사람한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평성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의료보험, 의료 서비스 이런 걸 많이 제공하는데 자격 요건을 너무 이렇게 낮춰버리게 되면은 병원에 갈 수 있는 병상의 개수는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진짜 아파가지고 수술받아야 하는 사람이 가려고 했는데 좀 덜 아픈 사람, 물론 그 사람들 자격은 돼요. 그 사람들이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으면 진짜 아픈 사람이 가지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진짜 원하지 않는 사람이 갖지 못하면 그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낭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평성을 무시한다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먼저 중요한 포인트를 효율성에 둬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후생경제 제1정리는요. 뭐냐면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만약에 우리가 시장의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이에요. 가격에 맡겨두게 되면은요. 이 가격이 시장이 제 기능을 해가지고요.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그게 파레토 효율성이니까 낭비가 없는 거예요.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후생경제 제1정리예요. 그러니까 얘기는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제1정리. 시장에 맡겨두면 알아서 원하는 사람들이 서로 교류해가지고 낭비가 없게 될 것이다. 이게 제1정리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제너럴 이퀴리브리엄 이게 일반 균형이라는 거예요. 제너럴 이퀴리브리엄 일반 균형을 달성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하면 효율적인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가 된다. 끝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화살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 개별 경제 주체들의 이기적인 행동이 이기적인 밑줄 치시고요. 아담 스미스가 살았던 시대에는요. 그때 이제 종교가 지배하고 막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요. 인간은 이기적인데 이 이기적인 그래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이게 좀 되게 안 좋게 본 거예요. 근데 경제가 자꾸 커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게 되고요. 산업혁명 이러면서 부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국가의 부, 이 공익 이거랑 좀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기적인 거랑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거 자꾸 이렇게 하니까 뭔가 그 갭을 메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 경제학을 처음에 만든 사람도 원래 그 당시에는 경제학이 독립적인 학문이 없었고요. 그분도 원래 윤리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봤을 때는 경제, 국가의 부를 높이는 게 목적인데 요 약간 당시에 사람들의 갭, 윤리적인 측면 그걸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도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여기 작동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조물주의 어떤 오묘한 섭리 때문에 공익으로 이렇게 저절로 갈 테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분필 같은 것도 어떻게 돼요? 이 분필 만든 사람이 처음에 이거 만들 때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웅지경영 아카데미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분필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좋아하고 강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라 분필을 원하는 이런 학원이 있으니까 학교도 있으니까 만드는 사람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내가 생산해서 이왕이면은 비용을 절감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생산해서 돈 많이 벌면 그냥 뭐 귀여운 토끼와 뭐 여우 같은 뭐 마누라를 잘 이렇게 먹여 살려야겠다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건데 이걸 생산해서 시장에 내놨더니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걸 생산한 사람도 이득이 되고 필요로 하는 사람도 이걸 갖다 써서 이득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행동 절대 너무 이렇게 죄악시 여기지 말아라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 그런 얘기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학의 원리는 거기 나와 있는 이기적인 개인을 전제로 해서요.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손 때문에
효율성이 달성된다. 이게 제1정리예요. 제2정리는요. 요거를 반대로 이렇게 놓고 간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이게 제2정리예요. 혹시나 도움 안 되실 것 같아서 설명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1정리를 만약에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 미시경제학을 수업 들으셨거나 꼭 미시경제라기보다는 경제원론 수업 들으신 분들은요. 사람들이 선택할 때요. 어떤 식으로 선택할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냐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MRS, A가 생각할 때 XY랑 여기 있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이 MRS, B의 XY랑 이거 두 개가 원래 같아야지 소비의 효율성이 달성되는데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 눈치를 보면서 조정하지 않아요. 그걸 보지 않고 여기 어떤 등대와 같은 하나의 시그널 역할이 있는데 그걸 보고 의사결정을 해요. 그 시그널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이게 MUY분의 MUX예요. MUY분의 MUX인데 A가 생각하는 요 A는 시장에서의 가격을 하나의 시그널로 보고요. PY분의 PX 요걸 보고요. 요거 두 개 같은 걸 보고 의사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가격과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에서 최적 선택이 달성되고 이게 소비자 선택 이론의 결론이에요. 이게 예산선의 기울기,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다시 경제학 기본 영상 보면 그런 거부터 다 설명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이번에는 우선은 뺐어요. 급한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필요할 때 반복해서 보시라고요. 대신 B도 마찬가지예요. B도 자기가 한계 효용, XY의 한계 대체율과 시장에서 객관적인 교환 비율기인 요거 두 개가 같아지는 점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랑 얘는 둘이 만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했고 얘도 거기에 맞춰서 행동했는데 얘가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니까 두 개가 나중에 같아지게 되네요. 아, 그래서 소비의 효율성이 달성되네. 우리가 이거 무차별 곡선에 두 개 접한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제1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우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시장의 역할, 얘가 바로 시장,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이에요. 제2정리는요. 여기 보시면 계약곡선이요.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계약곡선 상에는요. 무수히 많은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자원 배분이 처음에 여기 오메가라고 해서 여기 있다 할게요. 그러면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오메가라는 점은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예요. 지금 이 화살표가 반대로 가는 노란 색깔 가는 게 제2정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인데 정부가 봤을 때는 A의 효용이 높고요. A가 XY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높고 이쪽으로 갈수록 B의 효용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A가 지금 많은 걸 갖고 있고 B가 적게 갖고 있으니까 이게 좀 공평성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부가 시장을 흔들어가지고 개입을 해가지고요. 여기 있는 점을 강제로 여기 어딘가에 툭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로 뚝 떨어뜨려 놓으면은 요 빨간 색깔 계약곡선 상에 있어야지 효율적인데 벗어났기 때문에 효율적인 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알파로 뚝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역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서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니까 알파를 지나는 시장에서의 가격이 있어가지고요. 다시 효율적인 점으로 이렇게 가서 베타로 가더라라는 요 얘기가 후생경제 제2정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오메가라는 효율적인 점이 있었는데 공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제2정리는 그래서 정부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쿵 떨어뜨려 놨을지라도 요 점을 지나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이 존재하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메가에서 알파로 쿵 떨어뜨리는 요걸 바로 정부가 공평성을 위한 정부의 개입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알파에서 베타로 가는 건 여기 시장의 가격이 있어서 그걸 따라서 다시 효율적인 점을 가는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에드워드 박스를 이해하시면 좋겠지만은 시험 문제에서는요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고요. 요거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1정리에는 정부란 얘기가 없는 거고요. 제2정리가 공평성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니까 그 두 개 차이를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밑에 설명 보시면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 보면 파레토 효율적인 점을 달성하는 어떤 일반적인 균형 시장에서의 가격이 존재하더라 이 뜻이고 제1정리에 여기고요. 제2정리에 정부의 재분배 정책의 타당성, 공평성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맞게 되네요. 그런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거기 화살표 보면 시장의 상대 가격 교란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 뜻은요. 여기 보세요. 정부가요. 갑자기 소득 재분배를 통해 가지고 빵 여기에 떨어뜨렸는데 이렇게 개입을 하면서 시장을 망가뜨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고요. 그래서 상대 가격, 거기서 보시면 상대 가격이 들어가 있으니까 밑에 밑줄 치시고 시장 이렇게 치시면 돼요. 뭐 시장이 상대 가격인데 그 가격 자체가 우리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을 교란시키고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조건을요. 우리가 나중에도 보긴 하겠는데 현금 이전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중간에 상대 가격을 왜곡시키는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후생경제 제1정리, 그 차이점, 공평성, 정부 개입 위주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효율성의 포인트를 맞춰 있었어요. 저 왼쪽에 소비자, 생산자, 종합적 효율성은 다 효율성만 얘기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사회 후생 함수다. 요 얘기에 반영되어 있는 게 우리는 소셜 후생이니까 웰페어 펑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SWF 이렇게 했어요. 사회후생함수 여기에 이제 그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공평성 얘기를 우리가 반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회후생함수는 우리가 시장에 이 사회에 2명만 존재한다고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 행복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소셜 웰페어다. 후생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삶이 만족스러운가. 삶의 질. 두 사람이 있으니까 두 사람의 효용의 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한 합일지 어떻게 될지 두 사람의 A의 효용과 A의 만족, 유틸리티와 B의 만족 그걸로 구성해서 사회 전체 효용을 우리가 나타내요. 근데 합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합하는 거는요. 두 개를 그냥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회후생함수를 나타낼 때 공리주의라는 사람들은 벤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강조하는 사람은 그냥 효용을 다 합하자 이거예요. A가 얻게 되는 효용과 B가 얻게 되는 효용 이걸 그냥 단순히 합하자 이런 방식으로 주장하는 게 공리주의고요. 평등주의는 가중치를 좀 두자는 거예요. 평등주의 합하긴 합하되 A와 B의 가중치를 좀 다르게 두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재작년에 좀 인기 있었던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 뭐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뭐 베스트셀러다 하는데 그게 이제 쏠림 현상이 이제 막 가는 거죠. 그 광고 때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유명하다 해서 막 하니까 막 우해서 왠지 이거 안 보면 나는 지식인이 아닌 것 같고 해서 너도 나도 사서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거의 잘 못 봤어요. 앞에 좀 보다 말고 막 이렇게 돼요. 왜냐면 그게 철학적인 얘기를 해서 재미가 없어서 그런데 재정학을 공부하게 되면 이런 거 공평성, 정의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공리주의, 평등주의 이런 얘기들도 거기 있어서요. 조금 보면은 읽으실만 해요. 근데 거기 이런 얘기가 있네요. 철도가 이렇게 있는데 띡띡띡띡띡 기차가 가요. 막 기차는 열심히 달리고 있죠. 뽕 하고 이렇게 쫙 칙칙폭폭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기관사예요, 여러분. 딱 봤는데 이게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막 어떻게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여기 쫙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네요. 랄라랄라라 노래하면서 이어폰 끼고 아이폰 들으면서 막 일해요. 안 들리는 거야. 4명의 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이에요. 이 멈출 수는 없고 그냥 가서 4명을 죽이게 생겼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새끼리 있네요. 근데 여기는 4명의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1명의 사람이 이렇게 2명의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관사라고 하면 계속 가서 그냥 이 4명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치워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가면 이 사람은 살고 이 사람들 죽이는 게 나을까? 어느 게 더 나을까? 공리주의 방식은 뭐예요? 사람들 많이 죽는 거, 개수로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직진해버리면 4명이 죽으니까 여기서 틀면 2명 죽잖아. 그러니까 4명 죽는 것보다 2명 죽는 게 나으니까 틀어라 이거예요. 심플하죠? 그게 공리주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틀었어요. 그래서 막 틀어가지고 이제 2명 죽었더니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요 아주 뭐라고 할까 훌륭한 사람이네요. 뭐 테레사, 마더 테레사 그런 사람 하고 봉사활동하는 막 유명한 세계 평화를 위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사기꾼, 살인자, 뭐 도둑 뭐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주의는 야 사람들 목숨 만족을 그냥 이렇게 머리 개수로 하는 거 어떡하냐. 여기는 사회에 미친 영향이 훨씬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약간 쓰레기 같은 사람이니까 차라리 가려면 가중치를 두면 이쪽을 많이 둬야 되니까 그냥 계속 가서 4명 죽여라. 이게 더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등주의는 사람에 대해서 얘는 앞에 가중치를 1이 생략됐으니까 똑같이 가중치 두는 거예요. 사람 머리 다 똑같이 대우해라 이 뜻인데 가중치를 다르게 주자는 게 평등주의예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다르게 두는 거죠. 그래서 알파가 베타보다 크면 A라는 사람한테 후생 가중치를 좀 더 많이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게 공리주의가 그렇다고 바보 같은 건 아니고요. 사실은 원래 유래가 이제 그런 거죠. 보면 보통 옛날 같은 경우에 힘없는 어떤 서민의 자식이 왕의 아들하고 왕자랑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놀다가 둘 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냥 일반 시민의 아들이라고 걔는 감옥 가서 10년 사는데 왕의 아들이라고요. 걔는 어떻게 돼요? 가중치를 다르게 둬서요. 안 살아요. 그냥 훈방 조치를 했어요. 그러면 가중치를 다르게 두면 아니 이게 뭐야? 법 앞에 공평한 게 아니잖아.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거꾸로 모든 사람은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철학이 있고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당시의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롤즈라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예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면 정의란 무엇인가를 사실 정의론이라는 걸 확립한 사람이 이 롤즈라는 사람이 대단한 철학자인데 이 롤즈라는 철학자를 깠어요. 비판하는데 다들 납득할 만하게 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좀 뜨기 시작한 거예요. 롤즈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한 사회가 어떤 사회가 행복한가 나타냈을 때 뭐 우리가 이제 일례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반이 있어요. 갑반이 있고요. 을반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네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각각 시험 점수를 합쳐보니까 얘네들은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막 100점, 90점, 그리고 얘는 뭐 한 40점 이렇게요. 근데 얘네들은 골고루 잘해요. 80점, 80점, 70점 이렇게요. 자, 공리주의 방식은 뭐냐면 갑반과 을반 중에서 어느 반이 더 성과가 좋고 잘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똑같이 점수를 다 더해서 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3으로 나누면 평균 점수 되겠죠? 그 얘기가 바로 공리주의예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계산이 안 되네. 230인가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예요? 230? 똑같아요? 16, 3 똑같네? 이러면 안 되겠네? 얘는 꽈락해요, 꽈락. 그래서 아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똑같네요. 그러면 여기 90점으로 바꾸죠. 240 이렇게 해요. 그럼 공리주의는 단순히 합해가지고 얘가 좋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등주의는 약간 가중치를 다르게 둬서 계산한다는 것이고 롤즈는 뭐냐면 어느 사회가 지금 살기 좋은 사회인가 그 사회 후생을 측정하는 건데 얘네들은 뭐냐면 이거예요. 얘네들은 공부를 잘하긴 했지만 얘가 원래 공부 못하는 애는 아닌데 꽈락 받은 애잖아요. 아파가지고 학교를 못 나왔어요. 근데 얘네들은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노트도 안 보여주고 막 그래가지고요. 공부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꽈락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질 때 얘네들은 30점까지 떨어지는데 얘는
얘네들은요, C가 역시 아파가지고 공부를 못했는데요. A와 B가 번갈아 가면서 병원에 가서 노트도 보여주고 설명도 간단히 해주고 해서 얘가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바로 시험 봐도 어느 정도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한도가 70 이렇게 사회 안전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즈가 봤을 때는 어느 사회가 좋은가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서울하고 뉴욕하고 어디가 살기 좋은가라고 했을 때요. 사람들의 후생 수준을 그냥 다 더해서 하자 이게 아니라 서울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 뭐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를 한 명 꼽아요. 대표. 뉴욕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 노숙자 한 명 꼽아요. 둘 중에 제일 못하는 애가 누가 더 나은가 얘네가 대표 선수가 돼서 이때는 얘가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즈가 봤을 때는 사고방식이 두 사람 간에 여긴 두 명밖에 없지만 무수히 많은 사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들 중에서 얻은 만족 중에서 작은 게 사회 전체의 후생을 대표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롤즈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못 사는 최빈곤층을 기준으로 그 사회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후생함수가 이렇게 쭉 나와 있을 때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X랑 Y라고 하면 원래 3차원 평면에 나타내야 되는데 관심사가 되는 게 요거요. 뭐 기본적인 그 밑이 되는 건데 X 플러스 Y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칠판에 관심 있는 게 X랑 Y가 나의 관심이고요. 이 효용이 얼마인가 요걸 나타내려면 X랑 Y 이렇게 해서 똑같은 그림을 나타내는 게 무차별 곡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별거 없어요. 똑같은 맥락인데 사회후생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사회후생을 달성해주는 A와 B의 후생 수준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칠판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요. 이걸 고정시키는 거예요. 변수가 3개인데 전부 다 고려하면 복잡하니까 사회적 효용 수준을 달성하게 해주는 A와 B의 효용 수준을 나타낸다라고 보셔서 A, 여기를 B. 그러면 여기 칠판에 B의 효용이 수직축에 있으니까 B의 효용 수준으로 이 식을 바꿔서 정리해주면 돼요. 간단해요. 그래서 B의 효용으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UA, A의 효용, 저쪽 넘어가고요. 더하기 어떤 고정된 사회후생 수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요. 그럼 이걸 칠판에다 그리면 돼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어떤 알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때 요 A와 B의 점을 충족시키는 점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가 될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효용함수를 무차별 곡선 나타낸 것처럼 원래는 요거 효용함수도 원래 3차원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효용이 있고 B의 효용이 있고 사회적 후생 해서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기본적인 그림처럼 여기 이렇게 3차원으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차원이 3개이면 복잡하니까 2차원으로 다운시켜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여기 투영된 그림을 갖고 무차별 곡선 얘기한 거잖아요. 등량 곡선도 마찬가지고 그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위에서 내려다 봐서 동일한 효용 만족을 가져다 주는 수준인데 요거를 무차별 곡선은 무차별 곡선인데 소셜 웰페어 사회적 후생에서 나왔다라고 해가지고요. 사회 무차별 곡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셜 인디퍼런스 커브 해서요. 사회 무차별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회 무차별 곡선은 후생함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이 되기도 하고요. 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요 경우도 우하향하는 직선이에요. 근데 가중치를 다르게 둔 거예요. 근데 그림을 그릴 때 이 경우를 나타낼 때 이렇게 하면은 그림이 제한돼 있어가지고요. 그림으로 나타낼 때는 우리가 이렇게 그릴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그릴 거냐면 무차별 곡선의 형태를 사회 무차별 곡선의 형태를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그리면 사회 무차별 곡선인데 이게 평등주의 사회 무차별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이거 우하향하면 저거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 해가지고 우하향은 직선 기울기 다르게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 점마다요. 이 기울기가 다 다르잖아요. 요거 알파분의 베타 가중치에 따라서 요 점일 때는 가중치가 다르고 요 점일 때 가중치 다르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걸 표현해야 되는데 다양한 거 알파 베타 가중치를 다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무차별 곡선을 그린 게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냥 그렇죠. 그거는 좀 그런 건데. 그래서 사회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볼록하게 우린 그리게 될 것이고요. 볼록하게 그린 거를 우린 평등주의의 사회후생 함수를 반영한 사회 무차별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하향하는 직선은 가중치를 똑같이 따로 두지 않은 경우고요. 이 경우에는 각각의 점에서 가중치를 다 다르게 두네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잠깐. 여기 점이다라고 하면 K점이라고 할게요. K점에서 가중치는요. 접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X축과 Y축만 달라졌어요. XY가 있는데 원래 이게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제학부터 후생, 무차별 곡선부터 쫙 설명해서 보통은 한 4시간 정도 이상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4시간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좀 압축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한번 노력해 보세요. XY가 이렇게 했을 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아까 여기 K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 사람한테는 X제랑 Y제랑 어떤 걸 더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눈으로 봐도 X가 몇 개 없잖아요. Y제는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X를 되게 애지중지하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를 한계 대체율로 나타내면 K점을 지나는 한계 대체율은 가파르게 지나가는 X를 애지중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 논리로 XY 대신 UA랑 UB, A라는 사람의 행복과 B라는 사람의 행복, 자녀가 둘이 있으면 아들의 행복과 딸의 행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경우에 어떤 사람이 이 K점을 좋아한다. 사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접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지나가면 이 사람은 이 사회는 A에 대해서 가중치를 많이 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사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기면 이 위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중치를. 아들과 딸 가중치 똑같이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공리주의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후생 함수를요. 우리는 이렇게 무차별 곡선으로 나타내서 앞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반영할 텐데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는 직선인지 아니면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가중치가 달라져요. 롤즈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자, 롤즈는요. 재미있는 특성을 지니게 돼요. 둘 중에 작은 게 그 사회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기서요. 아까 얘기했던 갑반이 있어요. A라는 애가 100점 받고요. B라는 애가 90점 받고요. C라는 애가 뭐 30점 받았어요. 그러면 이 반은요. 제일 못하는 애 점수가 올라가야지 그 반을 대표하는 점수가 올라가니까 여기 있는 애가 막 100점 받고요. 뭐 여기 있는 애가 막 만점을 넣어서 200점 받고 이렇게 올라가도요. 여기 이 반을 대표하는 점수는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못하는 애가 점수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그 집단 전체의 행복이 올라가지 않는 걸 뜻해요. 그게 롤즈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나타내는 사회후생함수는 우리가 재밌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A의 효용이 있고요. B의 효용이 있으면 사회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L자 형태로 돼 있어요. 사회 무차별 곡선 롤즈 이렇게요. 자, 사회 무차별 곡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일한 사회적 후생 수준을 나타내는 점들을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점들이 있잖아요.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은 전부 다 만족과 행복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고 C점이다라고 하면은 만족 수준이 효용 수준이 뭐 80이라고 할게요. 아니, 뭐 쓰지 않아도 되고 A, B, C를 가만히 보면은요. B의 효용은 가만히 있잖아요. B의 효용은 똑같아요. B의 효용은 똑같은 상황인데 A의 효용이 증가해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증가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B의 효용과 B의 점수는 그대로 30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다른 애들, 더 잘한 애들 점수가 올라가봤자 전체적인 반의 행복이 증가했다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따라서 이렇게 가도요. 동일한 효용을 만족하는 거고요. 반대로 A의 효용은 가만히 있는데 이걸 따라서 B의 효용이 이렇게 증가해도 효용이 별로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요.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완전 보완제 효용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X축의 Y축을 우리가 따로 바꿔서 볼게요. 요게 만약에 안경 R이라고 그러고요. 안경 R? 자동차로 할게요. 자동차가 좋겠다. 이게 자동차 바퀴라고 하고요. 자동차
차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 그거랑 자동차. 엔진 해도 되고요. 그러면 자동차 할 때는요. 바퀴 4개랑 차 하나가 이렇게 결합돼 가지고 한 대 자동차가 완성되는데 자동차가 지금 여기는 바퀴 4개고 여기는 자동차가 한 대 차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요. 이쪽으로. 자동차 바퀴가요. 차체는 하나 있는데 타이어가 5개, 6개 이렇게 증가해봤자 이 타이어 뭐해요? 쓸모없잖아요. 그러니까 차 하나가 더 생산되지 않는다고요. 반대로 타이어는 4개밖에 없는데 차체 틀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이쪽 올라가면 2개, 3개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이것도 뭐예요? 아니, 타이어가 지금 4개밖에 없는데 바퀴가 차체만 2개, 3개 있어봤자 차가 더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체가 2개로 증가하게 되면 바퀴가 8개가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 만족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러니까 같이 가는 완전 보완적인 그런 함께 가는 경우가 그러니까 롤즈 방식이 그거예요. 더불어 같이 사는 세상, 제일 못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거의 반영되어 있고요. 그걸 사회 무찰복수로 나타내면 극단적으로 저렇게 L자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알 수 있네요. 아, 사회 무찰복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은 직선이면 공리주의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가중치 하나도 안 두고요. 약간 평등을 강조하는 가중치를 두는 경우에는 약간 조금 원점이 돼서 볼록하고요. 극단적으로 볼록해지는 게 심해져서 이렇게 L자 형자, 니은자의 형태를 지니게 되면 아, 완전 평등주의를 상정하는구나 라는. 그러니까 공평성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거는 저렇게 볼록해지는 정도가 심해질 때 공평성을 많이 반영한다.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23페이지에 공리주의적 가치 판단, 그 다음에 평등주의 가치 판단, 뭐 롤즈적 가치 판단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롤즈적 가치 판단을 한번 다시 보시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가 어떤 사회의 후생이 있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사회 후생을 이왕이면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처럼 사회 후생을 극대화한다, 맥시마이즈 한다. 이게 이제 대통령과 모든 국민들이 해야 할 하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걸 다시 쓸게요.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 후생 함수 요걸 롤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둘 중에 작은 거에 의해서 영향받네요. A라는 사람이 누리는 효용과 B라는 사람이 누리는 효용 중에서 작은 게 그 사회를 대표해요. 근데 이렇게 생긴 효용 함수를 극대화하는 게 롤즈의 사회후생 함수네요. 가만히 보니까 맥스랑 민이 이렇게 같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네요. 그래서 롤즈의 사회후생 함수를 우리는 맥시 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맥스 민. 근데 이걸 번역할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가장 못 사는 사람을 극대화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번역할 때는 최소 극대화 원리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냥 가만히 살펴보면 앞에가 맥스인데 우리나라만 하면 여기 최소가 앞에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하면 번역할 때 최대 극소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요. 그 말장난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랑 영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어로 나타내면 이쪽에 가난하게 지내는 사람을 이게 목적어예요. 사람들을 효용을 극대화시킨다. 이게 동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동사가 이거예요. 극대화시킨다가 동사고 가난한 사람, 최소로 못 사는 사람들의 효용을 극대화시킨다 이거기 때문에 이거를 말로 나타낼 때는 최소 극대화 원리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롤즈의 원칙은 뭐 최대 극소화 원리 뭐 따른다 이렇게 해도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니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산 문제 가지고 시험에 자주 나와요. 한 2, 3년에 한 번씩 롤즈 원칙을 사용해서 나와요. 그래서 계산 원칙은요, 되게 심플해요. 자, 롤즈 방식이다라고 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밑에 케이스 가지고 할게요. A라는 사람의 효용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의 효용이 있고요. 두 사람 중에서 한 명만 잘 살아봤자 전체적인 사회 후생이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효용 수준이 사회 무차별 곡선이 롤즈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같이 사는 거는 여기
꺾여지는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가라고 하면은요. 나중에 좀 저절로 아시게 될 것인데 되게 심플한 게 요거 두 개가 같아지는 점에서 바로 요게 이렇게 꺾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동차 가지고 만약에 한다라고 할게요. 자동차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바퀴, 이게 자동차체, 자동차, 차체. 그럼 바퀴 4개가 있을 때 자동차 하나 완성되고요. 그러니까 점점점점점 해서요. 우선 자동차 완전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은 L자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데 모양이 여기서 꺾이는 거예요. 차를, 그러니까 이게 차가 한 대 생기는 거고요. 차 한 대. 차 2대 되려면, 차가 2대 되려면 차체가 2개 있고 점점점점점 해서 바퀴가 4개, 아니 4개 더 추가하니까 8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 완전 보완적인 사회 후생함수나 생산함수 등량 곡선이 요게 차 2대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건 아무 효용의 증가가 없어요. 같이 증가해야 돼요. 얘가 2배 증가하면 얘도 2배 증가하고. 그럼 둘 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둘 중에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X랑 Y를 기준 잡을게요. X가 있고요. Y가 있고요. 그러면 처음에 하실 때 이게요. 헷갈려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인지 여기가 4고 여기가 1인지 그게 헷갈리는데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알파, 베타, A, B로 할게요. A, B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우리의 관심사는 요거 교환 비율이잖아요. 결합 비율이잖아요. 4개 대 하나 이렇게 되니까 그 결합 비율이 관심인데 꼭 결합 비율은 요거 2개 같아지는 점이 바로 결합 비율이에요. 결론부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랑 Y 결합 비율을 보면 이거 2개 같게 놓고 풀면 AX는 BY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요 결합 비율이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요 결합 비율이. 요게 바로 뭐냐면 X 얼마나 증가할 때 Y 몇 개 대응돼야 되냐. 그거기 때문에 이게 X분의 Y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X분의 Y로 바꿔버리시면은 X분의 Y로 바꿔주시면 이게 B가 전리가니까 B분의 A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 기울기가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게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 4개 있을 때 하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걸로 나타내면 아 이게 4분의 1이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A가 1이고 B가 4 이렇게 돼가지고요. A가 1, B가 4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는 4개 들어갔을 때 Y는 가중치가 4배 들어가는 거예요. Y는 저거 여기 A점은 뭐냐면 X 4개 Y 1이잖아요. X 4개 Y 1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점에서는 X 4개니까 둘 중에 작은 건데 Y는 1, 4 곱하기 1 이렇게 되니까 4와 4 해서 효용 만족이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Y가 하나씩 더 이렇게 증가하면요. 그거는 요 결합 비율 선상에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용이 증가하지 않고 차가 생산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롤즈 방식은 이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계산 문제 할 때도 두 개 결합 비율 찾는 게 문제니까 이거 같을 때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케이스가 가장 대표적인 기출 문제예요. 결합 비율 나타내는 문제인데 문제를 보니까 X제가 총 120단위가 있고요. A의 효용이 루트 5XA고 B의 효용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롤즈 사회 후생함수를 이용해서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롤즈 사회 후생함수 이렇게 L자 형태라는 거 알고 있고요. 효용함수는 사회 후생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둘 중에 작은 거 A의 효용, B의 효용 이렇게 있어요. 다시 쓸게요. 거기 주어진 값으로 A의 효용은 루트 5XA고요. B의 효용은 루트 XB네요. 여기 나와 있는 효용함수를 그냥 이렇게 다시 풀어서 쓴 거예요. 요거 주어진 거 이렇게 한 거예요. 그쵸? 익숙하게 되면 이거는 문제 나오면은 그냥 주는 거예요. 10초 내에 풀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롤즈 방식에서는 요거 두 개가 같아졌을 때 저희 꼭지점 꺾여지는 부분이니까 요거 같다라고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아질 때
결정되네요. 한 개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루트 5x의 a는 루트 x의 b 요거 정보를 하나 얻었고요. 또 하나의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또 하나의 정보는 첫 번째 앞에 나와요. x제가 총 120개 생산됐다. 아,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산된 x제가 총 120개인데 a라는 애랑 b라는 애가 같이 가진 게 120개 돼야 되네요. 이게 두 번째 식. 그래서 요 패턴은 자주 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벌써 세무사 시험 재정학에서도 한 3번인가 정도 나왔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롤즈의 특성이니까 요거 얻어내고 총 생산된 x의 양은 요거 2개 푸시면 돼요. 그렇죠? 어떻게 풀어야 되죠, 이거? 우선 루트를 제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루트를 제곱하시면 양쪽에 제곱하면 되니까 5x의 a는 x의 b, x의 b는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은 되겠네요. 그러면 6x의 a는 120 되니까 x의 a는 20. 그럼 x의 b는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시험 문제에 만약에 이때 얻게 되는 효용은 얼마입니까 하면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그냥 말하면 되고요. 근데 시험 문제는 주로 a와 b가 x제 몇 개를 갖습니까? 여기 이제 가장 많이 나오니까 조 원리만 잘 체크하시면 오케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원래 조금 더 하려고 그랬었는데 앞에 부분에서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진도를 빠르게 나가지는 않았으니까요. 그거 잘 좀 오늘 한 거 복습 좀 하시고요. 그리고 그 미시경제학 좀 어차피 앞으로 안 하시더라도 한 번 정도 그냥 빠르게 있잖아요. 속도 빠르게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옛날에 강의할 때는 말을 제가 느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 1.5배나 2배로 해가지고 아는 부분은 빨리빨리 넘기고 해서 한번 쭉 보시면 좀 기초를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요. 자, 정리 잘 하시고요. 오늘 한 것까지만 복습 잘 좀 부탁드리고 그냥 뭐 다음 시간에 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고 없으면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